낯선 길을 찾아가는 일은 힘들지만 낯선 길을 찾아가는 여행은 즐겁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조금은 낯설지만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초대 손님으로 한국문인협회 김호은 부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이 소설을 열심히 쓰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재밌게 지냅니다. 예. 농부가 제 멘토입니다. 농사 짓듯이 우리 문학하는 사람도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작품을 쓰고 다듬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소설가의 멘토는 농부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소설가 김호은의 문학 세계와 한국 문학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컬럼 한 편을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경기일보에 아침을 열면서라는 그 컬럼을 씁니다. 오늘 보낸 원고는 비석에 대한 얘기예요. 비석. 비석이 음각으로 새겨졌잖아요. 왜 음각으로 새겨져요? 그렇죠. 비석은? 왜냐하면 비석에서 글을 새길 때 그 글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돌 자체가 글자예요. 이 글자를 돌이 품고 있거든요. 안으로 잘 품어야 이 글씨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어떤 지도자랄지 훌륭한 분들은 자기 재주로 훌륭한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들이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은 많은 우리 독자들은 돌과 같고 창작자는 돌 속에 품어진 글자에 상 겸손하게 좋은 창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칼럼 잘 써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요즘 하루 일정들이 어떠세요? 이제 소설협회는 제가 상근을 하니까 별다른 행사가 없으면 늘 출근을 하고 문인협회에는 내가 부이사장으로 우리 이사장님 도와서 또 문인협회 일을 돕고 늘 그렇습니다. 이제 소설가 김호은 문학세계 궁금해집니다. 네. 어떻게 문학을 시작하셨고 문학 활동의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문학 활동의 그 모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듣고 네. 싶거든요. 네. 저는 매우 말하자면 초라하고 낯설게 문학을 입문을 했어요. 어릴 때 처음 백일장이라는 걸 학교에서 했고 그때 백일장에 나가서 쓴 동시가 입선을 하고 그때 이제 문학은 모르지만 내가 희망하는 것을 글로 쓰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 한편에서 그렇죠.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학을 내가 하고 어른이 되고 생각하니 그게 역시 문학의 씨앗이 아닌가. 우리 문학도 낯선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인물을 창조하고 모든 독자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시인이 되겠다고 했죠. 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시 소설을 바꾸는데 좀 그것도 특이합니다. 우리 대개 이제 소설 쓰시는 분은 보면은 세계 명작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다들 아는 명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고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읽기가 참 벅차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한 대여섯 번 읽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 진행이 낯설어요. 사람 이름도 좀 프랑스 말이니까 한참 가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이 갖고 헷갈려서 도저히 못 읽어요. 자꾸 읽다가 무슨 의문이 드냐면은 그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장발장이라는 거는 동화로도 따로 만들어 나와 있잖아요. 그 장발장은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그려졌는데 그때 저는 그 장발장을 끊임없이 쫓고 있는 자벨이라는 경감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자꾸 정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 다 욕하거든요. 장발장을 괴롭히니까. 근데 내 몸속에 이런 나쁜 뭐가 있는 건가 하고 고민을 하면 또 오는데 그래도 역시 장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소설 쓰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발장은 사회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물, 우리가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만들어준 표본이 장발장이고, 자베르는 그런 것 없이 자연 속에서 결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들짐승처럼. 바로 이런 인물이 인간의 본질 속에서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의 결을 보여주는구나. 이분의 작품을 노트르담 드 파리를 보면은 과지모도라는 꼽추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집시 무희를 마지막 사랑을 차지하는 것도 그 꼽추예요. 네,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탐구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설이 네.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작가들 중에도 조금 이제 이 방향이 좀 다른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네. 그 이야기는 네. 재미있게 해서 독자에게 흥미나 오락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된 목표예요. 주된 목표는 인물이다. 그렇죠. 인물의 성격을 형성해서 그 인물이 결국 사건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물을 바로 이런 독자가 친구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또 사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이사장님은 30권이 넘은 제 네. 작품집이 있잖아요. 네, 네. 등단하시고 매년 이렇게 작품집을 한 네. 권 이상씩 쓰시는데 네, 그 시간이 다 어디서 나요? 24시간을 더 쓰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작만 해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도저히 글 쓸 시간이 안 나와요. 잠을 줄이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20년 차쯤 된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글 쓰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것이 소설가는 24시간을 소설 쓰는 거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전동차에서 만나는 인물들, 또 내가 부딪히는 인물들 보고 느끼는 사건들 모든 것이 소설이 되는 거예요. 작가는 자다가 꾸는 꿈도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움직이고 쓰는 시간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늘 백팩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비했던 시간들이 우리 부이사장님은 다 소설 쓰는데 시간을 이렇게 쏟아 놓으시니까 그렇죠.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씩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저는 욕심은 많이 부리지 않지만 네. 하루에 온 거 200장 온 거지 석 장을 쓴다. 매일? 매일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안 쓰면 내일은 6장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루틴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딱 맞춰 있죠. 그래서 이래 되면 1년이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만들어집니다. 작품이. 어느 순간에는 네. 지금 부이사장님과 제가 네. 이렇게 낯설지만 네.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소설에 네. 나오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맞죠? 소망해 보면서 네, 맞습니다. 부이사장님의 유리벽 저편에서 지금 사라예보의 장미까지 이번 따끈따끈한 네, 신작인데요. 예. 그 사라예보의 장미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라예보 장미 표제가 된 작품은 네. 말 그대로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는 보스니아라고 그랬는데 몰타르 지역을 합치면서 이름이 깁니다. 그 지금 내전을 겪었죠. 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내전을 겪었는데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이 보스니아예요. 여기 이제 이슬람하고 같이 한 5개 종교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말살시키려고 세르비아 민병대가 고립시켜가지고 거리에 나오면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제가 배낭여행을 한 4개월 할 때 이 지역에 들어갔어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물에 막 총탄 자국이 있어요. 있는데 그 총탄 자국을 메꿔놨는데 빨간색으로 메꿔놨어요. 그런데 그걸 왜 장미라고 하냐면 그걸 보스니아 장미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한창 내전이 있을 때 모든 통신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초등학생이 그은 그림 하나가 밖으로 유출돼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포구 앞에 안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아놓은 거예요. 포구 앞에 장미꽃 한 송이를? 총을 쏘지 말고 장미를 쏘라는 뜻도 되죠. 그 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걸 기바로
나토가 개입을 하고 보스니아, 그때 그 보스니아로 공격한 게 아니고 세르비아, 딴 나라죠. 그 지원하는 세르비아 대통령궁을 폭격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더 설명하시면 이 통째로 네, 다 네. 읽어버려서 안 그래요. 잡아도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살아보의 네. 장미, 장미가 그 장미가 아니었네요. 음.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면 소설이란 무엇일까요? 쓰는 소설은 내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자체다. 예, 전부 그러니까 다. 네, 24시간 늘 소설을 생각하고 쓰듯이 이제 자신이 소설, 그 인생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 나를 추구하는 하나의 철학 정신을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이 내 삶을 또 윤택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 소설이 우리 그 레미제라블 네. 얘기도 하셨지만 등장인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장발장 얘기도 하셨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 미칠 수 있는지. 예. 네, 제가 바로 어제 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오전 11시 네. 미국 시간으로는 그제 목요일 오후 6시 특강을 했습니다. 줌으로. 줌으로. 예, 한 60여 명이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서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그 김현 평론가가 쓴 그 한국 문학의 위상이라는 문학 지성서에 나온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문학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설인가요? 그 역설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문학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를 주는 거지만 문학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도구화해서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전쟁이 나면 총 하나보다도 못하고 또 배고플 때 빵 한 개보다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쓸모 있는 것들이에요. 쓸모 있는 것들이 인간을 억압합니다. 인간은 쓸모 있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쓸모없는 문학이 쓸모 있는 것에 노예가 된 사람의 그늘 속에 있는 허상을 사슬을 끊고 자유 공간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문학에 있는 거예요. 문학을 모르면 끊임없이 자기가 쓸모 있는 것에 함몰되고 갇혀 있는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 문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인식이 늦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문학인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읽는 말하자면 이 인식을 네. 어린아이 때부터 잘못 가르쳤어. 책은 공부라고 하면 안 돼. 문학을. 동화를 한 편 읽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사주면 이 아이는 그게 지겨워요. 그래서 동화책을 엄마도 읽어야 돼. 아버지도 읽어야 돼. 읽고 난 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책 읽는 재미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면 지겨워서 막 책이라고 하면 눈들려가 안 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소설가들이 책임이 또 커요. 읽도록 재미있게 해주고 재미없으면 누가 읽습니까? 그죠? 영화 보는 게. 맞습니다. 우선 1차로는 독자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값어치 있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를 문학 안으로 들어오게만 돼요. 아까 이제 비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작가의 작품이 독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독자가 안 온다고 해서 그 독자를 책임을 안는 사람이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좀 생각을 좀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근래 또 하나를 문학 운동 차원에서 조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통섭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를.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문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김용환 선생님 아동문학 하시고 네. 또 우리 박갈 선생님이 또 시를 하시고 네. 저는 소설 쓰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장르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에요. 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소설은 한 부분인데 이 한 부분을 하면서 소설가이기는 하지만 문학가라고 하면은 수필도 읽고 네. 동화도 읽고 시도 읽어야 되고 네. 쓸 수 있는 기능은 없을지라도 읽고 이해하면서 내 문학에 접목을 하는 그런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소설가들은 시를 잘 안 읽잖아요. 저는 읽습니다. 시를 잘 읽어요. 얼마 전에 어느 시인이 평서를 써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감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 감상으로. 네. 난 독자로 읽었으니까 써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분이 다른 시인이 또 써달라고 지금 한 6분 시집에 지금 썼습니다. 그래요? 야. 그래서 앞으로 저도 참한 시집 하나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인이 우리 문학 작품을 안 읽으면 독자도 안 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는 시독자, 소설 독자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독자는 문학 독자예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작자도 문학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작자가 먼저 독자가 되어야만 그렇죠, 맞습니다. 책 읽는 문화가 네.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소설가 김호은 문학 세계를 이렇게 다 헤쳐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설가 김호은의 문학 세계의 모티브와 그런 모티브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네. 저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소설을 써서 소설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소설 쓰는 창작 강의도 합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소설 잘 쓰는 방법을 얻고 소설을 이해하고 또 소설가의 못 만들기를 하면 된다. 못 만들기. 못 만들기. 맞아요. 여기 못 만들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의 본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소설의 가장 주 안점은 다양한 인간 군상, 인간형을 인간형을. 그렇죠. 소설 이야기 속에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인물을 통해서 독자들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인간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학 발전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부사장님은?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창작 환경이 잘 개선돼야 된다고 환경의 생각합니다. 개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요청하는 것 되게 보면 창작자 위주의 지원이 주류를 이룹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또 그것이 어떤 계량화되지도 않고요. 창작 지원금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도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내기 어려우니까. 음. 문제는 책내기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창작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소위 말하면 농부에게는 양지의 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주면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거는 노력을 농부의 해서. 몫이에요. 네, 네. 어떤 분은 그런 밭을 줘도 농사를 못 짓거나 쉬거나 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양질의 농산물을 하는 분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창작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부이사장님은 발로 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꿈꾸던 건데요. 네. 전국 우리가 도서관이 꽤 많습니다. 한 3,000여 개가 돼요. 네. 그것을 창작자에게 일정 말하자면 그 사용료라고 할까요? 네. 말하자면 인세 같은 거 있죠, 로얄티. 이것을 이것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마다. 그래서 열람료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네. 누구든지 자기의 작품, 시집, 동화, 도서관에만 들어가면 매년 일정량의 말하자면 열람료를 받을 수 열람료가 있게끔. 오는 거죠. 마치 그 가수들이나 작곡가가 노래하고 계속 매년 받듯이 네네. 바로 이러한 환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많은 것을 좀 보완하고 해야 됩니다만 네. 그것을 이 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할 겁니다. 네, 아마 하셔야 될 것 빠른 같습니다. 신라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예. 제 믿고- 꿈입니다. 그 믿고 꿈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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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항상 꿈을 꾸잖아요. 네. 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싶고 또 전진하고 싶고 네. 우리 이제 한국 소설뿐만이 아니라 네. 문학 전체로 예. 세계 문학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죠? 지금은 거의 다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용어를 한국 문학의 세계화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그래서 문학의 예, 세계화.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이 용어를 바꾸자 그랬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 문학 속에 한국 문학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세계 속의 한국 그렇죠, 문학이다. 한국 문학. 우리가 이제 아주 세계화라는 말에 그 초점 맞춰보면 세계로 많이 진출 안 했다는 뜻이 되는데 네. 안 했더라도 우리 문학은 이미 세계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독자, 외국의 독자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세계 독자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그죠? 창작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독자를 형성합니다. 예, 예. 그런 바탕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또 우리 도서관에서 열람료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걸 한마디 빠뜨렸는데 이 열람료를 네. 독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용자가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용자는 그냥 보고 네. 또 도서관에서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관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창작자들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 한 35개국이 돼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희망적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작가의 꿈을 포기한 이유가 경제적인 현실적인 맞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해결된다면 젊은 작가들이 그렇죠. 포기했던 꿈을 다시 맞습니다. 한번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기 작품이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읽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당에 말하자면 로얄티가 지불되고 그죠? 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작품을 쓰면서 훌륭한 문학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죠. 예. 힘써 주십시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이사장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큰 인물이 되기까지는 또 큰 사람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멘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어떤 인물들을 존경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약간 난감해지는데요. 물론 존경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네. 문학적으로 내가 그 영향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우선 멘토는 농부고 농부고. 그다음에 나를 키워준 사람은 나를 만났던 모든 분들이에요. 나를 말하자면 잘 좋게 했던 분이든지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든지 어떤 분이라도 내가 만났던 분은 나의 스승이에요. 제게 하나의 별이라고 나는 이름 붙여놨어요. 멋지다. 수많은 별들이 나를 이렇게 성장을 시킨 겁니다. 딱 하나의 별이 아니라 네. 하늘 속에 수많은 별들이 그렇습니다. 빛나게 나를 만들어서 소설가 김호은 탄생하였다. 우리 부이사장님은 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연들이 다 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부이사장님은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무르시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22년 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은 제가 이제 이 문학 창작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면 내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개인이랄지 개인 문학가가 이런 일도 모두 사회와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협조를 이루려면 하나의 단체에 제가 말하자면 위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직위나 자리의 욕심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자리, 그죠? 그 위치, 네. 도구.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곡괭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환경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그 환경을 만들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 첫째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빨리 좀 도망갔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빨리 정말 없어져야 해방되고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 그 많은 또 창작인들이 작년보다는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소설협회 같은 경우에 소설 한 편의 원고료가 40만 원 들여요. 네. 이게 꽤 많은 고료입니다. 우리 문학단체 한 편에? 한 편에 꽤 많이 드리죠. 그래서 금년 목표가 5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10만 인상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좀 풍부했으면 10만 원 인상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을 작년과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도 내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올 3월부터 5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작가들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변하잖아요. 그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다른 한 스텝 더 그렇죠. 나아가는. 조금씩. 그래서 욕심을 안 내고 조금씩 가면은 우리 당장 우리 세대가 혜택을 못 보더라도 우리 후배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하실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장차 우리 후배들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이사장님은 아까 이제 누군가는 뭐 제도를 바꿔야 되고 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위치에 가야지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런 열정,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였을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 이룩하셔서 예. 작가의 한 사람이 예. 혜택 볼 수 있도록 예, 해주십사 맞습니다. 응원하도록 왜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냐면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문인협회 같으면 회원이 한 15,0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15,000명의 힘이에요. 그렇죠. 문인협회 이사장은 한 분이 아니에요. 네. 이 한 분은 15,000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5,000명의 맞습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서 싸우는데 그렇습니다. 이길 수밖에 이겨야 없다. 됩니다. 이겨야 당연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이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15,000명의 예. 에너지를 네. 품어서 한 스텝 한 스텝 가서 그렇죠. 정말 결국은 네. 혜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 환경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15,000명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 그렇죠. 15,000명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15,000명 에너지가 안 돼요. 그렇죠. 항상 그 최고 책임자는 그 회원들 하나하나의 힘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15,000개의 그래서 그 힘. 별을 갖고 별을 갖는 거죠. 부이사장님은 좀 해내세요. 하겠습니다. 그 한 15,000분의 예, 예. 1의 한 별로서 그렇죠. 네, 예. 세게 힘차게 예. 확 그냥 예. 반짝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말고 네. 혹시 즐기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작기가 없어요. 작기에 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디 말할 때 늘 그렇습니다. 나는 소설 쓰는 일이 내 오락같다. 뭐라.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시 한 편 읽고 전 동화책도 재밌게 잘 읽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동료 문학인들이 쓴 작품을 읽는 재미에 또 푹 빠져요. 근래에 제가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이 수필이라는 게 그냥 신변잡기로 막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문학으로서 좋은 수필은 어려워요. 그래서 수필을 썼으니 이제 앞으로는 시도 좀 써보고. 그러면은 소설가이면서 그렇겠습니다. 이제 수필가 되셨네요. 그래서 모든 그 장르를 갖는 것은 내가 모든 장르에 다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이 사람에게 그런 기능을 다 안 줘요. 내가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 수필을 이해하고 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소설 안에 시적 요소, 수필 중심 요소, 가지는 다 들어가 소설이 있습니다.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총체적인 통섭 안에서 우리 소설이 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 따로 즐기시는 게 있으신가 했더니 예, 다시 문학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학인들은 네. 어떻게 보면 참 복진 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생활적인 많은 것을 도움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네. 문학은 자기 꿈을 이루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빛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참 선택받은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내 이름 명함 나가잖아요. 이름이 네. 김호은하고 반드시 뒤에 문학 존중이라는 걸 붙입니다. 문학 존중. 저 자신이 문학을 존중해야 되고요. 내 동료 문학인들의 문학을 존중하고 이래야 사회가 우리 문학을 존중하는 거예요. 슬로건으로 문학 존중이라는 이름을 꼭 뒤에 붙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존중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학 중심으로 맞습니다. 더 스토리 방송 우리 윤구마의 명사 초대서 소감 한 말씀이 듣고 싶네요. 예, 우리 더 스토리 방송이 우리 문학을 널리 접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문학이 전하는 매체를 꼭 책이라고만 생각해요. 네. 시는 낭송으로 전할 수도 있고 시화전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극도 되고 또 이런 더 스토리 방송처럼 많은 문학인들이 일반 독자와 접목하는 하나의 매체예요. 이런 훌륭한 매체를 끌어오셔서 저는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이게 내가 볼 때는 돈벌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이 좀 정착이 돼서 사실 봉사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학인들이 또 이거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히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하루 속에서 낯선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해봤는데 저도 오늘은 매우 이렇게 기대감도 생기고 특별하거든요. 예.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이사장님이 꿈꾸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길을 개척해 주시길 응원하고 바라고 저도 꿈꿉니다. 예, 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고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꿈이 이제 제가 좋은 소설을 쓰는 꿈이고 또 저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문학을 전파하려면 우리 많은 문학인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학인들의 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문학 환경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좋은 환경을 이루는 내 꿈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작은 일 하나부터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을 꿈꿉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소소한 하루 속에서 소설 같은 또 낯선 하루 세계를 우리는 여행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인 윤구마의 명사 초대서 오늘은 한국문인협회 소설가이시면서 또 수필로 등단하셨다는 김호은 부이사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